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이제 기본 강의를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드디어 이제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형법 앞에서 이제 예비순환 이런 것도 좀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에서 좀 이제 기본적 개념들 센 기초를 또 안 하면 여러분 서운할까봐 도중도중에 좀 하긴 할 건데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걸 듣고 싶으시면 예비순환 쪽을 좀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형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쭉 돼 있는데 의 해놓고 빈칸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형법이 뭔지 간단히 얘기하면 형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규율하고 이걸 위반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범죄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거예요. 이 제재에는 형벌하고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과 보완처분. 그래서 이제 형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가류, 몰수해서 이제 9가지 형벌이 있어요. 9가지 형벌이 쭉 있고. 근데 이 형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혼나야겠죠. 종아리 걷어 해서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형벌이 부과가 됩니다. 과거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완처분은 뭐냐면 자, 요 놈이 혼났는데 눈빛이 안 변해. 나가면 또 사고 칠 것 같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장래 재범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다음에 뭐 전자발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보완처분은 저기 죄형법정주에서 소급표 금전칙 대상이냐 아니냐 그 정도만 물어보고요. 사실상 우리 시험 영역은 아닙니다. 아니게 되고요. 이건 이제 교정 영역에서 하게 됩니다. 교정 영역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어쨌든 범죄와 그에 대한 효과로서 제재를 규정한 게 우리 이제 형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형법에서 범죄 성립됐네, 그리고 처벌 조건도 갖췄네, 그러면 이제 공판정에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공판정에서 이제 범죄 관련해서 증거도 수집하고 범인도 이제 발견하고 확보 뭐 등등 하는 것이 형사송법입니다. 형사송법. 그건 이제 나중에 형법부터 배우고 이제 형소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쭉 배우게 될 건데, 자, 우리 여러분 50페이지부터 펴세요. 50페이지부터 좀 펴보시면 50페이지부터 펴시면 이제 우리 범죄 관련해서 쭉 돼 있을 겁니다. 범죄 기초인데 오늘 여러분 첫날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첫날에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좀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이 중요하니까 보시기 바라는데 50페이지 가면 이제 범죄라는 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절대적 범죄 개념, 상대적 범죄 개념 이런 게 있는데 절대적 범죄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와 무관하게 시 공간을 초월 타당할 수 있는 자연적 범죄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개념은 통상 이제 있을 수 없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인 게 여러분 개념대로 외워두세요. 절대적 범죄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 돼 있는데 살인 같은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잖아. 그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래. 아니고 우리는 상대적 범죄 개념을 택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가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가 된다는 범죄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간통죄가 벌써 사라진 지가 꽤 됐는데 십몇 년 됐더라고 벌써 생각해 보니까. 자, 이게요. 예전에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이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처벌합니다. 307조 1항에서 처벌하는데 외국의 입법 내에서는 그런 걸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범죄 개념도 좀 달라져요. 그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처음 공부한 사람들, 법에 처음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뭐고 대법원은 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법이 좀 이원적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게 일반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급제도로 나눠져 있게 되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것보다 좀 더 다른 거야. 구체적 사건보다는 어떤 그 추상적이고 더 높은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데 5가지를 해요. 그래서
위탄 정권소 해서 위헌법률 심판하고 탄핵 심판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 마지막이 헌법소원 이런 것 등을 담당합니다. 근데 딴 건 다 차치하고 두 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형소에서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법률 있죠. 우리가 순서를 보면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위인 법이 헌법이고 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 이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통상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모든 법을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행정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법률 밑에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법률 밑에 이 명령이 이제 법규 명령이라 그래서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제 이 내 대통령령과 이제 대통령 시행령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각 장관들이 하게 되는 이제 시행 규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끊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위헌법률이라 그러죠. 위헌법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재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위 규범들 있죠. 명령, 조례, 규칙이 이 상위 법이나 헌법이 위반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어디에다 준다? 대법원에 줍니다. 대법원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원적이 있어요. 이원적.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형벌법규가 보통은 법률에 있지만 하위법규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또 형사소송법으로 와가지고 재심을 이제 청구할 수 있어요. 유죄 확정된 애가. 근데 위헌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 유죄 확정이 됐던 애는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하는데 역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법적 근거가 달라요. 법적 근거가 여기는 우리 형소법 420조 5호에 있고 여기는 헌법재판소법 47조 4항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원적 체계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형법도 보고 형사소송법 보다 보면 위헌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위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하는 명령규칙 심사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대부분 대법원 판례 그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 번호 보면 대판 써 있는 게 대법원 판례야. 대판. 그리고 대결 돼 있는 게 대법원 결정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 있으니까 가끔 판례 번호 보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상대적 범죄 개념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현재 범죄로 규정되느냐 어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한번 돼 있죠. 형법의 범죄 규정과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적 요건을 규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범죄일까 했더니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따옴표에서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게 이제 실질적인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 개념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 구속을 받지만 제가 얘기했잖아. 최상위 법이 헌법적 구속을 갖지만 실정 형법을 초월해서 기존 형법 질서의 정당성을 검증 입법자에게 거기다 밑줄 하나 그어두시죠. 입법자에게 범죄화와 비범죄화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아직 그게 범죄로 규정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옆에 사람 괴롭히기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형법적으로 범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이거 지탄받는 짓이야. 그렇게 돼서 이거 이제 범죄로 규정해야 되겠어. 그래서 수업 방해 금지 이런 거, 수업 방해 금지죄 이런 게 이제 신설된다고요. 그런 거 누가요? 입법자들이 하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까 얘기했던 명예훼손죄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야, 그건 표현의 자유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없애자. 사회적으로 유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비범죄화라 그러죠. 그래서 범죄가 아니던 것을 범죄화시키는 것을 신범죄화 또는 범죄화라 그러고 범죄였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범죄 아닌 것으로 하게 되는 것을 비범죄화 그런 거 해서 실질적 범죄 개념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동 개념은 법관의 범죄 인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했는데 법관은요, 여러분 이제
곧 오늘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는 걸 배울 건데 죄형 뭘까? 범죄와 형벌은 법에 미리 정해놔야 된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 판사가 딱 봤는데 이 새끼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옛날부터 저런 스타일을 싫어했거든. 근데 딱 그렇게 하고 온 거야. 너는 무조건 세게 때려.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쉽게 해서 아직 범죄라고 규정이 안 된 것은 판사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놈일지라도 실정법화 돼 있지 않다면 얘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입법자에게는 범죄와 비범죄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판사는 여기에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판사는 밑에 있는 형식적 범죄 개념에 따라야 돼요. 읽어보면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이 과해지는 이제 행위인데,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형태를 이제 우리 이런 행위를 범죄로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좀 이따 이제 곧 쓸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 범죄 개념은 입법자들이 형법 전에 범죄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 범죄 개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판사가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놈일 걸 알아도 범죄라고 규정된 것만 유죄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돼 있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달성해 준다. 앞에서 원래 배우려다 넘어왔는데,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국가의 공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껏 해도 되는데 이제 적당히 해야지. 선을 넘으면 이제 맞아요. 그건 이제 사적 보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판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장적 기능을 달성해 주지만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범죄와 비범죄와 그런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밑줄 좀 그어두십시오. 가끔 이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의 기능을 살짝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 금방도 봤지만 뭐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이제 위법 책임까지 가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을 얘기할게요. 잘 알아두십시오. 범죄 성립 요건에는 일단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렇게 셋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음에 안 드네.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어쨌든 처음부터 그어놓고 할 걸. 자, 가는 건데 잘 들으십시오.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갖춘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불법은요, 그 책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지 뭐 하시노 이런 거 판단 안 해요. 너 그 당시에 술 먹었냐 이런 거 판단 안 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앞으로 잘 기억하시고, 불법하면 이 두 단계를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행위와 결과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책임에서 드디어 누구를 바라보냐? 행위자를 바라보게 돼요. 행위자를. 그래서 딱 봤더니 얘가 마시가 있어. 하고 너 이름이 뭐야? 나 부활 예수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뭐죠? 한마디로 맛이 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야 이놈아, 남들은 다 멀쩡하게 적법행위를 했는데 너는 왜 불법행위를 했냐 이놈아, 혼 좀 나야겠네. 그게 책임이에요, 책임. 근데 여러분 금방처럼 정신 이상자 이런 애들은 이제 책임 묻는 자라 그러는데, 이런 애들은 비난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 입법자들은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임 능력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제 하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의가 계속 있게 되는데, 절대적 책임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건 좀 이해하십시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책임까지 갖추면 우리가 유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죄.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이거를 깨트리는 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 그러고요. 자, 그러면 책임을 깨트리는 것을 뭐라 부를까? 이제 대답하세요, 여러분. 책임 조각사유라 그럽니다. 책임 조각사유.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구성 요건 단계에서는요, 적극적 판단을 유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구성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죄는 6가지가 있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물 재산상익 취득,
그 다음에 재단상 손해 발생.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검사가 다 입증해야 돼. 요 놈이 기망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서 처분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재분이나 재단상해를 취득했고 그리고 누군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런 걸 다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이 존재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위법성이나 책임은 추정이 돼요. 추정이 돼서 일단 구성요건적 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면 위법성, 불법성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피고인 측에서 아니요. 나는 내가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건 맞지만 나한테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쉽게 해서 우리가 살면서 들어본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 이런 건 안 들어봤겠구나. 정당방위는 들어봤겠죠. 긴급피난. 이런 걸 통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반대로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재판장님, 저는 정당방위 요건 갖추지 못했습니다. 뭐 긴급피난 요건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입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위법성까지 인정돼.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장하는 게 나는 그 당시에 맛이 갔었어.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조각사유에도 아까 얘기했던 책임 무능력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 외에도 이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위법성이 인식이 없다라던가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날 건데 여하튼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검사가 입증을 합니다. 아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이었다. 행위 당시에 정상적인 책임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 저놈은 위법성을 인식하고 했다. 이런 거를 거꾸로 입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을 이제 공판정에서 하는 거예요. 공판정에서 각각의 입증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불법 그리고 책임에서는 이 불법과 이제 얘가 저지른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얘한테 너 왜 그랬어 임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행위자를 바라본다. 그것까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물론 이제 애초에 구성해당성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무죄야. 무죄. 이걸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고 자 이제 구성요건 쪽을 가볼게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하겠지만 미리 언급을 잠깐 하면 여러분 우리 범죄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까지 인정돼야 이게 범죄 성립요건이고 우리가 그냥 범죄론 배울 때 구성요건을 배울 때가 있어요. 구성요건. 그거는 그냥 우리 조문에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사기죄가 형법 3, 4, 7조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사람을 기망하여 어쩌고 저쩌고 한 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구성요건이야. 그냥 법에 일단 범죄를 규정하는 게 구성요건. 근데 구성해당성은 직접 갑이란 놈이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 한 거야. 그래서 사기죄 모든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한다. 그게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구성요건, 2번 위법성, 3번 책임 하면서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구성 요건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야. 그건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우리는 구성 요건을 그래서 한번 배우도록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성 요건에는요.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 우리 총론과 강론이 나눠져 있잖아요. 강론에 가면 일반적인 범죄들이 다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돼 있는데 원래 조문 순서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형법이 만들어진 것은 1950년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 형법을 따라서 의용 형법을 따라서 가긴 간 거지만 옛날에는 제국주의 시대고 국가가 최고 권위가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법조문이요. 국가적 법익부터 돼 있어. 사실은. 조문 순서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돼 있는데 우리는 모든 교과서가 개인적 법익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제 민주사회가 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법익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그다음에 자유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재산죄 이런 쪽으로 쭉 돼 있고요. 그게 헌법 순서입니다. 헌법 순서. 헌법의 기본권 순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쭉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법익에서 이제 공안을 해야 하는 죄, 뭐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뭐 기타 등등 뭐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제 국가적 법익은 이제 국가 제일 큰 게 이제 국가의 내적 안전, 외적 안전, 내란 외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그리고 공무원이 얻어맞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형사사법 기능에 관한 죄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울 건데 이 강론에서 각 범죄에서 공통되는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규정해 놓은 것이 총론이에요. 총론.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론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양이 제 책도 아마 450몇 페이지인가? 그 정도가 이제 총론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450? 그거 안 되나 보다. 어쨌든 제 책인데도 몰라요. 책이 여러 개라서 300몇 페이지다. 300몇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하튼 얼마 안 되는데 겁나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총론이 처음에 보면 도대체 저게 어느 나라 말인가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독일법이라던가 뭐 일본법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따라오게 되는데 사실 뭐 일본 놈들이 독일 판택테 따라와서 우리 이제 한 거고 우린 영미법 계열하고는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만 해석을 하는데 직역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합일태적 범죄 체계 이해가 돼요? 합일태적 범죄 체계 뭔 소리야. 막 희한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미쳐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국어사전 찾으면 나올 일이 있나 우리 국어가 아닌데 그래서 막 법률용어 사전 하면 더 추상적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법에서는 개념만 알아도요 절반은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총론 다시 얘기하지만 강론에 있는 모든 걸 공통적인 걸 끄집어온 거야. 그래서 주체, 객체, 행위, 그다음 행위 상황,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객관적 구성 요건입니다. 컨디션이 별론가? 글씨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써지네. 원래 못 쓰기만 합니다만은. 자, 인과관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체, 객체, 행위, 행위 상황,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요 객관적 구성 요건이에요. 근데 모든 범죄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이건 이제 맨 앞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범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자연인이겠죠. 자연인, 일반 사람. 아니 법인 이제 주식회사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막 칼 들고 사람을 찌르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연인인데 경우에 따라서 형법에는 없지만 각종 행정형법에 가면 이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의 주체에 자연인 외에 법인도 있느냐 이제 그런 견해 대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이제 그런 데서 좀 문제가 되고 또 곧 배우겠지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잖아. 뇌물죄. 뇌물죄는 누구만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뇌물수수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직무관에서 돈을 받아도 땡큐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돈을 찔러주면 고맙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래서요. 저는 공무원 신분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진정신분이라 그래요. 신분이 없으면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는 거. 또 신분에는 진정신분 외에 부진정신분도 있어요. 원래 신분이 없어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일정한 신분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감경처벌도 있었는데 그건 현재 영아 사례가 삭제돼서 지금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중되는 건데 자 자신의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존속을 살해하게 되면 존속 살해죄라 그래서 가중처벌돼요. 이런 걸 부진정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주체가 배우게 되고 객체는 자 이거 이제 주로 객체에 대해서는 각 범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권리행사 방해는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이런 것도 있고 횡령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들이 다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배임죄라는 게 있는데 걔들은 재산상 이익만 객체가 돼요. 재산상 이익만. 그래서 재산죄 쪽에서 좀 객체를 잘 확인하셔야 돼. 이 살인죄에서 객체는 뭐겠어요? 사람이겠지 당연히.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객체는 주로 이제 재산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각 범죄마다 서로 달라요. 다른 거고. 그다음에 행위. 당연히 살인죄에서는 살인행위. 절도에서는 절도행위 뭐 그런 걸 배울까요? 그런 거 안 배우고 총론에서 여러분 통상은 범죄를 자기 형태로 범하죠. 칼로 푹 찔러서 해서 피가 쭉 흐르면 피맛 좋은데 하면서 막 죽이고 그러는데 자 어떻게 된다? 부작위로도 살인이 가능해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얘를 못 키우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7일 동안 물도 젖도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이게 부작위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는 주로 이제 총론에서 이제 부작위범을 배우게 돼요. 부작위범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행위 상황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절도를 할 때는 여러분 웬만하면 주간에 하세요. 주간에 하시는 게 편하고 형량도 낮아. 야간에 하게 되면 특히 밤에 남의 주거침입에서 절도하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들어가는 김에 문도 좀 뿌고 들어가면 야간 송개후 주거침입 절도라 그래서 특수 절도까지 돼서 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중처벌. 네, 2인상이 합동해서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주간보단 야간이 더 편할 거야.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야간이냐 주간이냐 이런 것들. 또 형법에서는 주로 이제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흉기 휴대 이런 걸 가중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법에서 가중적 구성 요건 이제 규정된 것들인데 그런 게 특별한 행위 상황, 뭐 야간, 뭐 위험한 물건, 흉기 이런 거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결과. 자, 우리 이제 형법에서는 결과범과 거동범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좀 보여드릴까? 저기 보면 52페이지 가서 보세요. 52페이지 가서 보시면 범죄 종류에서 결과범과 거동범이라는 게 되는데요. 결과범은요, 써 있는 것처럼 구성 요건의 내용상 일정한 행위뿐 아니라 행위와는 구별되는 일정한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예요. 여러분 살인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로 푹 찔렀어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인은 뭐라 불러요? 우리 알잖아. 미수라고 부르는 거야. 살인 기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뭐냐?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수는 이 형법상의 구성 요건을 다 충족하는 거야. 구성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기수라 그러고, 미수는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 구성 요건들 중에 일부라도 실현되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특히 이 결과와 인과관계입니다.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얘기해서 일정한 행위, 살인 행위가 있었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범죄를 결과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거동범은 뭐냐? 구성 요건의 내용상 일정한 행위가 있음으로써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필요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럼 폭행죄는 우리 형법상 이제 폭행은 사실 이제 폭행이 4단계로 나눠지는데, 폭행죄에서 폭행은 협의의 폭행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해야 돼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하지만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졸고 있어. 그럼 제가 분필 탁 끌어서 휙 던졌어. 안 맞았어. 그래도 폭행죄입니다. 아셨죠? 결과가 필요 없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범이라 그러는데 외워버리세요. 폭행죄, 명예훼손죄, 위증죄, 무고죄 뭐 이런 것들이야. 자동으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만. 자, 그러면 이 둘을 구별한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결과범은 당연히 칠판 보십시오. 일정한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그에 따른이 뭐야? 인과관계.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칼로 살인의 고의로 찌르긴 찔렀는데 스쳤어요. 스쳐서 조금 째졌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다가 어이없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갑한테 살인 기수 책임을 물으면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잘 보면 살인행위가 있었고 사망의 결과도 발생했잖아. 근데 뭐가 없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결국 결과범에서는요, 이 2개가 필요해. 결과와 행위와 결과, 그리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는 발생했는데 지금처럼 교통사고로 어이없이 죽었다? 인과관계가 없잖아. 이런 걸 미수라고 부릅니다. 미수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거동범은 애초에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거동범에서는 결과 발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수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구별실익. 인과관계, 객관적 규칙은 일단 몰라도 돼. 인과관계 여부. 결과범의 경우 필요하지만 거동범은 필요가 없어요. 결과 발생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기미수 보세요. 결과범의 경우 결과 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의 경우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되고 이론상 미수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랬잖아. 제가 분필 딱 끊어서 던졌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기수예요, 그냥. 알겠어요? 안 맞아도 상관없다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범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미수는 어디에서만 발생해요?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 중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럴 때만 미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거동범 안 나와. 그걸 얘기해드리고, 자,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다 설명했네. 거동범에서는 필요 없지만 결과범에서는 이 2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인데, 자, 여기서도 둘로 나눠집니다.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과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이 이제 고의하고 이제 과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고의하고 여기다 쓸까? 과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의라는 것은요,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까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고의라고 불러요. 고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A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제 댓글에다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차에 시동을 걸고 요놈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차로 밀어서 죽여버렸어. 댓글 함부로 달지 마. 알겠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만 다세요. 제가 당연히 여기서 살인죄에서 문제된 건 주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범할 수 있고, 이제 객체 사람이라는 거 인식했고, 그 다음에 행위 살인행위, 그리고 결과 발생 인식했고, 인과관계도 있어요. 내가 쳐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객관적 구성권을 인식하고 실현 의사로 나가서 결국은 모든 걸 실현했어요. 그러면 살인 기수가 되는 거예요. 살인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둘로 쪼 나눠지는데,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요건 이렇게 쓸게요. 자, 얘가 객관적 구성 요건은 인식했어요. 근데 실현 의사는 없는 경우야. 실현 의사는 없는 경우고, 얘는 둘 다 없어요. 애초에 객관적 구성 요건 인식도 못했고 실현 의사도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인식 있는 과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재수없으니까 그냥 퇴퇴 저 안 할래.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침에 차 운행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늘 인식은 해요.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죽을 수 있다. 늘 인식은 해죠. 살인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오늘 걸리기만 해봐라. 다 쳐버리겠어. 이러고는 안 다녀요. 안 다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식했는데 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 또는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 그래서 살짝 보다가 어이구 갑자기 앞에 보행자는 걸 모르고 쳐버린 거야. 뭐죠? 분명히 차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식은 했지만 실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실현 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과실치사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자동차 운전자는 업무자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얘는 뭐냐? 애초에 인식도 못했어요. 인식도 못했는데 예를 들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저기 사람인 걸 알 수 있었는데 밤에 좀 잘 안 보여. 안 보이는 커브길 같은 데서 아씨 어떤 놈이 저기다 물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는 튼튼하니까 그냥 치고 간 겁니다. 자, 이건 뭐죠? 살인죄에 대한 객관적 구성 요건 인식도 안 했어요. 당연히 실현 의사는 있을 수도 없겠죠. 이럴 때도 우리는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곰 인형인 줄 알고 쳤는데 곰 닮은 사람이었어. 이런 경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미수는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을까? 미수는 고의범과 과실범 중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형법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 물론 몰라도 100점 만대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미수라는 것은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럼 얘기했잖아. 결과 발생을 못 시켰거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예요. 그게 미수라니까. 근데 기수는 과실범에서는 애초에 실현 의사 자체가 없어요. 실현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수는 자신이 범죄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나간 거예요. 객관적 구성 요건 인식하고 실현 의사까지 갖고 나갔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게 미수입니다. 그래서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처벌 규정도 없고, 그 점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과실범의 미수도 처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서요 좀 어려운 건데, 저는 참 물론 제 입장이니까 쉽겠지만 요걸 잘 물어봐요. 다음 중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은, 이런 걸 물어보거든.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은. 저 써드렸잖아. 고의는 뭐를 인식한다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객관적 구성 요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동네에 있는 애들이 이 동네에 있는 애들. 해서요. 얘들만 돼.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온 것들도 있는데 우선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의의 인식 대상은 오직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다. 그 점을 얘기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수는
일단 구성 요건만 모두 충족한 거예요. 기수는. 가끔 이제 기수를 유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기수이더라도 구성 요건 해당성만 인정되는 거야. 위법성이나 책임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저도 창피한 얘기인데 형법 한 몇 년 공부하고 그랬다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저 사실 많이 공부를 했었지만 하다가 기수 미수 기수랑 유죄랑 같은 건가? 처음에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수미수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그때 이제 논의됐다는 거 간단히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 쓴 게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죠. 자, 우리가 일정한 범죄에서는 이 고의 이런 거 외에 목적을 요하는 것도 있어요. 목적범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란죄입니다. 국헌문란, 국토 참전할 목적, 국토 참전이나 국헌문란의 목적,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저기 뭐가 있을까? 보통 이제 위조, 변조, 문서 위조라던가 통화 위조라던가 그런 쪽은 다 행사할 목적 이런 게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 그래서 각 범죄에서 조문에 써 있어요. 뭐뭐할 목적으로 뭐 죄를 범한 자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 게 목적범입니다. 목적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목적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제 불법 영득의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조문에 안 써 있어요. 불법 영득의사는 이제 재산범죄에서 이제 절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뭐 등등등 있는데 거꾸로 불법 영득의사를 유하지 않는 범죄를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불법 영득의사가 뭐냐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권리자와 같이 그 물건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극적 요소로서 권리자를 배제하겠다. 그리고 적극적 요소로서 이 물건을 권리자와 같이 이용 처분하겠다. 이런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갑이 친구 A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내 거 빨간 펜이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잠시 필통에서 빨간 펜 갖고 2줄 그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놨습니다. 절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가져왔는데 친구가 화장실에 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잠깐 빌려 쓰는 거야. 이런 도둑놈 하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불법 영득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갖고 와서 다 쓰고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 가치를 다 침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절도가 돼버려요. 저 재수할 때 이제 우리 기숙사에 제가 하여튼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재수 때 친구들 아직도 이제 제가 총무고 패밀리라서 제 통장에도 몇백만 원 들어있는데 자 애들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놈 한 놈 특이한 놈 있어. 서울에라서 원래 우리 기숙사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방도 여러 군데 옮겨 다녔는데 우리랑 한 달 살았나? 맨날 뭐 빌려갑니다. 다 쓰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양말도 지 맘대로 가져가서 야 좀 신을게 빵꾸 내고 돌려줍니다. 희한한 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도 서울법대 떨어진 누구야? 어쩌라고. 서울대 안 떨어진 너 어디 있어? 우리 다 그 종락원에서 기숙사한테 그래서 참 신기한 놈이다 했는데 역시 신기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끔 그 친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법 영득의사 이런 게 재산범죄에서 필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불법 영사가 필요 없어. 그냥 그 물건을 그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는 의사가 아니라 때려부시려고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괴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있는데 그런 게 불법 영사가 필요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가끔 일정한 경향을 요하는 게 있어. 경향. 쉽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또 공연음란죄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야 돼요. 경향. 근데 얘는 뭐 시험과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목적하고 불법 영사 한 2 정도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일정한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에 요구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우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 요건과 관련된 거예요. 구성 요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성이나 책임은 우리는 조각 사유를 위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위법성과 책임은 조각 사유를 위주로 배우게 돼요. 우리가 궁금한지 여러분, 저 앞에 가서 목차를 보시면 거기 이제 나와요. 목차를 보고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컨텐츠에서 형법 총론대인데 형법의 일반 이론, 그러니까 여기 시기가 없구나. 하다 보면 가끔 강화일체가 돼서 시간 가는 걸 모를 때가 있어서. 자, 보면 이제 형법의 일반 이론 이거 쭉 배워요. 배우게 되고 얘는 우선 점프하고 범죄론에서 파트 2에서 보면 제2장 지금 우리 구성요건론 그거 배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성요건의 일반 이론 제가 막 떠든 거야. 그리고 2절에서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는 이게 구성요건뿐 아니라 위법성까지 합쳐서 이제 불법과 관련된 얘기고. 자, 봐봐요. 처음부터 이제 나오죠. 저기 보면 원래 저기 1장의 범죄론 기초의 4절부터 배웠어야겠구나. 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범죄론의 기초에서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칠판 보세요. 주체, 객체.
써 있잖아.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해가지고 일반이론, 결과반 책임 방식, 그 다음에 구성요건을 해서 3절에서 뭐가 나와요? 부작위범, 행위 있잖아, 행위. 부작위범, 요걸 이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행위 상황, 행위 상황, 결과 이런 것이 이제 각각 범죄마다 다르니까 그건 빼고 바로 인과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인과관계 이걸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끝났으니까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나옵니다. 고의. 그 다음에 자 이제 착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야. 이런 걸 착오라 불러요. 구성요건적 착오. 쉽게 해서 자기 물건인 줄 알고 갖고 왔어요. 우리 형법책이 다 똑같잖아요. 이름들 써요, 여러분. 이름들 쓰고 갖고 다니세요. 가끔 내 책인 줄 알고 갖고 왔더니 남의 책이야. 이런 건데, 자, 인식사실은 나의 소유, 발생사실은 타인 소유. 어떻게 돼요? 인식사실은 절도가 아닌데 발생사실은 절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착오형도 한 4가지 나눌 건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과실범 나오죠. 과실범, 이제 과실범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우리 살면서 많이 들어봤을 걸 폭행, 치상, 폭행, 치사, 상해, 치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고의의 기본범죄 플러스 과실의 중한 결과.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거 이런 것을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래요.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끝났어. 그 다음에 위법성 가서 보니까 위법성 일반이론 배우고 자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가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조각사유.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그리고 피해자 승낙에서 같이 배우는데 추정적 승낙도 있어. 그리고 이제 정당행위 이런 것 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책임론, 책임의 일반이론 그리고 조각사유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이라고 써있지만 중요한 건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책임 무능력. 그리고 위법성 인식과 금지 착오인데 여기도 착오가 나오죠. 쉽게 해서 이건 뭐냐. 내 행위가 적법하다 생각했거든. 근데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위법한 걸 인식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도 책임이 조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이 뭐라고?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비난이거든. 야 이놈아 너 임마 왜 이런 불법을 저질렀어? 아 그게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거였어? 아이, 난 몰랐지. 이게 이제 위법성 인식과 금지 착오입니다. 알겠죠? 우리 형법에서 나중에 이제 금지 착오라 그래가지고 조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조문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만날 것이고, 그다음에 기대 가능성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에요. 예비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의 아들 A를 인질로 붙잡았어요. 붙잡고 야. 가서 병의 다리를 분지르지 않으면 네 아들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을이 어쩔 수 없이 병의 다리를 분지르고 왔어요. 상해를 저지르고 왔다고. 여러분 이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책임론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니까 5장에서 미수 배웠잖아요. 미수. 그래서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모두 인식하고 실현하는 의사로 나갔는데 의외의 장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게 장애미수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가 결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자의로 자의로 결과를 발생 안 시킨 거야. 박수 쳐줘야죠. 그래서 중지미수. 참고로 장애미수는 기수범의 정한 법정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장애미수는 25조에서 우리 입법자들이 기수범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서 2분의 1을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지미수는 박수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2분의 1 감경하거나 아니면 형 면제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불능미수는 지는 결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약인 줄 알고 줬는데 자양강장제였던 거. 그 다음 사람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 닮은 인형이었던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불능미수인데 이 부분은요. 우리 입법자들이 중간이야. 중간.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중간으로 임의적 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수범에 대해서 감경을 해줄 수도 있고 형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가끔 조문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문 좀 잘 외우셔야 돼요. 총론에 있는 것들. 강론에서 막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 변호사는 제 이제 후배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그 친구 이제 먼저 제대하고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형 강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해서 막 알려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려줬는데 이게 나중에 휴가 나왔더니 형 그 강론 앞부분이 막 한동안 외워지는데 뒤에가 안 외워져서 왜? 아이
이 법정용까지 외우려니까 미치겠는 거였어요 야, 미친놈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금고 뭐 이런 거 해당하는데 그런 걸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말고 그냥 구성요건만 법정용까지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불능미수 있고 예비죄는 이제 중대범죄에 대해서 실행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실행에 착수란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각 범죄마다 좀 다른데 일단요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어떤 밀접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걸 일단 실행에 착수라고 얘기합니다. 미수 정도 들어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죄에서요. 칼 들고 다가섰어. 이 정도 되면 살인죄에 착수를 했다고 봅니다. 절도죄에서는 훔칠 물건을 물색만 해도 돼. 어딨나? 이런 거 물색만 해도 되고요. 각 범죄마다 좀 실행의 착수시가 다른데 실행의 착수 같은 말이 뭐다? 미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일단 미수는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죽이려고 칼 갈고 있습니다. 총을 구해서 사격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예비 단계. 근데 이제 중대범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합니다. 예비뿐 아니라 음모까지 처벌하는데 일반 범죄는 별로 처벌 안 해요. 그래서 예비 음모 처벌하는 것도 나중에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정범 및 공범론 나오는데 예비 단계에서 이제 예비를 했었었죠. 이제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배우게 되고 원래 이제 혼자서 단독 정범으로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여럿이 가담한 거예요. 여럿이 가담한 형태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도중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공범과 신분이 있어요. 아까 신분범에서 뇌물죄 같은 경우에 자 공무원만 주체라니까. 근데 공무원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갑이 공무원이고 친구 을이 얌마 너 혼자 그렇게 독야청청 살래? 돈 좀 받으면서 좀 나중도 생각하고 애들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아니면 같이 받았어요. 이랬을 때 갑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잠깐 누가 공무원? 갑이 공무원이고 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를 처벌할 수 없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33조에 신분 없는 자도요. 신분 있는 자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게 만든 거야. 그게 이제 33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좀 배울 건데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수. 자, 여러분 이건 이제 가장 기본이죠. 이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니까 미리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죄가 있고 수죄가 있게 되는데 일죄는 그야말로 얘가 한 행위가 그냥 죄 하나로 평가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진짜 단순 일죄, 갑이 A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단순 일죄가 있고 또 이제 법조경화 포괄일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일죄 이런 게 있고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인데 수죄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인데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갑이요. A, B 두 사람은 있는데 에이씨 죽어라 씨 아무나 죽어라 씨 하고 폭탄 던졌어요.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하나 행위로 수괴죄를 저질렀다고. 두 개 살인죄를 저질렀잖아. 이런 걸 상상적 경합. 그리고 갑이 A를 먼저 쏴 죽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B를 쏴 죽입니다. 별갱이로 별개 범죄 저지른 거 이런 것을 실체적 경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우선 그것만 알아두세요. 근데 죄수론이 처음엔 쉽다 나중엔 미칠 거야. 왜냐하면 금방처럼 행위가 하나인데 그리고 죄가 여러 개인데 왜 상경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 책에 이제 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제 강의하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형벌론이 아까 그랬잖아. 제재.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해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 형벌론에서는 형벌의 종류, 형의 양정, 누범, 집행유예, 선고의 가석방, 형의 시효, 소멸 기간, 보안 처분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저기 4절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5절, 6절은 특히 이제 저기 5절에서는 이제 경찰 간부 쪽에서 가끔 나오고요. 우리 쪽은 그렇게 잘 나온 편 아닙니다. 그리고 요 동네는 조문 잘 외우셔야 돼. 조문을 열심히 좀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론이야, 총론. 이런 걸 이제 배우는데 350편, 그러니까 360몇 페이지 되겠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형법 강론에 온 김에 보세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개인적 법익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생명, 신체에 대한 죄 거기에 이제 뭐 살인죄부터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낙태, 유기학대 뭐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에 대한 죄가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주인, 인신매매, 강간가추행해죄. 그다음에 이제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여기가 쪼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명예훼손죄하고 이제 명예에 관한 죄 여기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모욕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가면
좀 추상적 용어들이 나와요. 막 판례 읽다 보면 에이씨 뭐래 에이씨 다시 읽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좀 비교해야 될 판례도 꽤 있습니다. 예. 신용 업무 경매 관한제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이제 업무 방해죄. 여러분 맨날 그 영업 방해 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업무 방해가 맞는 용어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업무 방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가면 비밀 침해는 정말 어쩌다 나오고요. 이제 주거 침입은 무조건 나옵니다. 최근에 한 21년부터 전원합체 판결로 예전에 판례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정리를 다 하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나온 데는 제5장이에요. 재산죄.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지식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재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 여러분이 안 배우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제 덮어놓고 외워야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여러분 좀 이해를 시키려고 민법적 지식 동원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 그래서 절도강도 얘가 한 묶음이에요. 탈취죄라고. 그다음에 사기공갈 얘도 한 묶음이에요. 이게 이제 편취죄라고. 그다음에 횡령배임이 한 묶음이에요. 얘들이 남 뒤통수 치는 거야.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들. 그 다음에 이제 작물죄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을 처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손괴죄, 남을 건 때려 부시는 것이고, 권리행사방해 이제 진짜 권리행사방해죄도 있고 강제집행면탈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막판에 조금 힘듭니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은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도 용어가 좀 나오고 그래서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재산죄가 양이 많아요. 양도 많고 시험에서 그래서 제일 잘 나오기도 한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법익 관한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여기서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앞에 공안을 해야 하는 죄는 그냥 합쳐서 어쩌다 한 문제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데 공안을 해야 하는 죄.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예요. 그런 것들이고 이제 폭발물 크게 안 나옵니다. 그 나오면 이제 재수없는 데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방화실화죄는 좀 봐야 돼요. 일수수리? 여러분이 일수하면서 그 돈놀이하는 일수쟁이들 생각났죠? 그거 아니야. 방화가 불이고 일수가 물 관련된 거야. 물을 넘겨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교통방해 요새 좀 판례가 쌓여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장이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인데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는 합쳐서 어쩌다 나오고요. 문서 이쪽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 번 또 좌절을 겪어볼 거야. 아이씨 하면서 좀 괴로울 겁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여기는 여러분 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개념부터 좀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 보면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막 판례만 외운다. 그럼 우리는 판례가 형법 해석론이에요. 형법 해석론. 법률에 대한 해석론이라고. 그러면 법적인 개념부터 파악을 하고 판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막 외워. 앞에는 다 돼요. 근데 문서죄는 안 돼요. 문서는 위조, 변조, 자격모형 작성, 허위 작성, 부정행사 이런 개념들을 먼저 파악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이 막 드립다 판례를 보면 판례가 미쳤나 이씨. 아까 저기서는 된다더니 여기서 안 된다 그러네? 이런 이씨 하면서 이제 밖에서는 담배만 피워대고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쭉 하면 이런 게 있다. 이제 국가적 법익에서 국가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내란의안 뭐 국기국교 있죠? 어쩌다 조문 내는 쪽이고 누가 좀 저거 했다 하더라도 당장 시험에 크게 안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장에서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가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공무원이 범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2절이 이제 공무방해. 공무원이 얻어 터지는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5절 이 동네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과 관련된 그런 죄들입니다. 근데 이 3, 4, 5절이 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하다 말아서 50페이지 다시 가세요. 50페이지 다시 가셔서 50페이지 다시 가셔서 이제 성립 요건은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50페이지에서 범죄 성립 요건 보세요. 할랬더니 시간이 됐네. 좀 쉬었다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